예, 안녕하십니까. 렉스스터디 경찰학 행정학전임 이정원입니다. 예, 오늘 5일차 문제 풀어보셨나요? 처음에 문제를 구성하면서 수사경찰 파트에서 새로 들어온 조문들이 많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들 해주셨어요. 역시 여러분들 잘하십니다. 잘해주셨고, 그래서 오늘의 개략적인 점수표를 살펴보면 평균을 좀 내려갔어요. 84.32점이고요. 대신에 100점이 없어요. 100점 맞으신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최고점은 97.5점이고, 97.5점 맞으신 분이 본원에 3분 계세요. 아마도 그, 경비경찰에서 공연법 같은 경우에 못 보던 조문들이 나와서 그러실 것 같고, 그리고, 경찰 비상업무 규칙이죠. 경찰 비상업무 규칙. 이 개정이 5월달에 됐어요. 그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분들께서 아마도 정답을 못 고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상위 30% 점수는 95점이에요. 많이들 잘 하신 거죠. 상위 30%, 95점이 31.82%입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정답률 낮은 문제 우리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문제의 기준은 정답률이 70% 이하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이 8번, 10번, 16번, 21번, 30번, 38번, 40번. 38번, 40번이 판례 문제인데 판례들을 정리는 필요해요. 판례 문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교통경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집시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최근에는 풍속경찰에 관한 판례들도 나왔죠. 그쵸? 풍속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맞나요? 풍속경찰에 관련된 판례들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 판례 잘 챙겨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먼저 8번부터 살펴봐야겠죠. 8번은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오늘 문제가 길어서 얘도 스크롤을 써야겠네요. 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8번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죠. 1번 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수사부서의 장애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이게 틀리는 거죠. 이거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길어서 더 잘 못 외우는데 이하에는 수사 준칙이라고 할게요. 수사 준칙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경찰관이 아니라 수사 준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규칙 전체 이름이 규칙명을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죠. 시작이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주체가 보통 주어가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리는 나누실 수 있으시죠? 오케이, 됐죠? 그래서 주체가 틀려요. 얘가 사법경찰관리예요. 사법경찰관은 경위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직하시면 사법경찰 입직하시고 사법경찰 활동을 하시게 되면 사법경찰관이 되십니다. 오케이? 좋죠? 그리고 이 수사부서의 장이 아니라 얘는 소속 기관의 장이에요. 이래서 틀리는 겁니다. 얘는 수사준칙 제11조 규정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회피를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피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회피 신청서는 누구한테 낼까요? 회피 신청서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해요. 얘는 경찰수사규칙 제10조 규정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수사규칙 제10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회피 신청서 내는 그런 조문을 가지고 회피를 해야 하는 회피 의무가 부여되는 그러한 조문으로 주체를 바꿔서 문제를 낸 그런 선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선지 2번 피의자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예, 그건 이 조문은 이 선지는 경찰 수사 규칙 제 95조 1항 아니죠. 범죄 수사 규칙,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 제 9조 1항 제 3호 제 2호 죄송합니다. 제 2호 규정 내용입니다. 제가 써놓고도 제가 잘 안 보이네요.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 제 9조 1항 제 2호 규정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선지 3번 이게 맞죠? 선지 3번 사법경찰 관리는 범죄 인지 후 1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결정, 여기에 따른 결정이 법원 송치, 검찰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있어요. 그걸 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사건 관계인 조사, 관련 자료 추가 확보, 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의 장기화, 범인 미검거 등으로 계속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바로 위 상급 경찰 관서 수사부서의 장애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얘가 경찰수사규칙 제95조 1항 규정 내용이에요. 길죠? 조문을 그대로 원용한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척 기피 회피는 구분하시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설명 안 해요. 이거는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4번 사법경찰관은 신고, 고소, 고발, 진정, 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또는 같은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이해되셨죠? 수사를 개시한 날 또는 그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 등으로 해요. 에게 수사 진행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고소인 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다 맞는 내용인데 일단 전단 여기까지는 경찰 수사 규칙 제11조 1항 규정 내용이고요. 후단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경찰 수사 규칙 제97조 1항 규정 내용입니다. 법조문 문제라서 딱히 설명드릴 건 없는데 이런 부분까지 나오겠니?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그러니까 수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론 나온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아예 빠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게 되면 이러한 지엽적인 부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 한번 눈에 바른다는 표현 아시죠? 눈에 한번 발라두면 시험장에서 뜨면 사실 좀 편안해져요. 틀리더라도 편안해져요. 사실 이거 갖고 맞추면서 좋겠는데 틀릴 개연성이 더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한번 발라두면 봤던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서 조금 편안해져요. 그것도 시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엽적인 문제들, 실무용한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니까 한번 너무 이렇게 지엽적인 것까지 외워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조문을 통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그 다음에 10번 갈게요. 이게 조금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조금 왜 그러죠? 좀 힘드네요. 하여튼 여러분은 힘내시고 저도 힘내겠습니다. 예. 자, 10번 지명수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은이죠. 옳은 것은 얘도 스크롤 이용하면서 한번 볼 거고 이런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적적인 문제들이 나오겠니?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눈에 한번 이번 순환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으니 거기서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해 보자는 거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눈에 한번 잘 익혀두시면 시험장에서 혹시 뜨게 되면 그럼 진짜 편해져요. 진짜 일단 봤던 거야 라고 생각 들면 편해지니까 그런 취지로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은 모의고사를 해결하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갈게요. 보기 가. 사법경찰 관리는 지명수배자를 발견한 때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수사준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체포 구속영장 집행시의 권리 등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하며 경찰 수사규칙이 별지 제36호 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네. 얘는 경찰 수사규칙 제46조 1항 본문 내용이에요. 보기나 가에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필요하면 지명수배자에게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제시해야 되겠죠. 얘는
경찰 사무규칙 제46조 1항 단서 규정 내용입니다. 맞아요. 여기 다 검거된 지명 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24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 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 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에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얘도 맞죠? 얘도 좀 지역적이죠? 얘 범죄수사규칙 제98조 사항 규정 내용이에요. 예. 보기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 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관서의 경찰관은 지명 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 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얘가 틀리는 건데, 얘도 조문 내용이죠. 여기가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 얘가 아니라 이게 도서 지역이에요. 완전 틀리죠? 이거는 이전에 실무종합에 있었던 문제예요. 이전에 실무종합에 있었던 문제고 조문이 범죄수사규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 전면 개정되면서 많이 개정되면서 조문 위치가 약간 바뀐 거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범죄수사규칙 제 98조 2항 규정 내용입니다. 오케이, 되셨죠? 보기만. 검거된 지명 수배자가 대상 범죄의 죄종 및 죄질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고요.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를 검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범한 경우 검거관서로 출장하여 조사한다. 얘는 맞는데요. 얘는 범죄수사규칙 제99조 2항 제1호의 반대 해석이에요. 99조 제1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거관서로부터 검거된 지명 수배자를 인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출장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1호가 수배 대상 범죄의 죄종 및 죄질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를 검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범한 경우에 1호 규정 내용이 이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장하여 조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보기 봐. 국가수사본부장은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공개수배 전단을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공개수배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수배합니다. 오케이? 되셨죠? 얘는 범죄수사규칙 제101조 2항 규정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경찰서장은 검거 등 사유로 종합공개수배를 해제한 경우 즉시 검거 표시를 하고 신규 종합공개수배 전단을 게시할 때에는 전에 게시 전단을 회수하여 폐기합니다. 얘는 101조 3항 제3호, 4호 규정 내용입니다. 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지엽적인 문제 눈에 한번 익혀두면 시험장에서 혹시 뜨게 되면 많이 편해지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개예요. 65%의 분들이 잘 골라주셨고요. 매력적인 오답은 4개입니다. 30%의 분들이 골라주셨는데 아마도 이거는 좀 지역적이고 하다 보니 물론 이전에 실무종합 풀어보신 분들께서는 조금 쉽게 맞추실 수 있겠지만 지역적이고 하다 보니 하나 더 틀린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셨죠. 그리고 8번에 제가 정답률 말씀 안 드렸죠. 8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 정답률이 70%였어요. 매력적인 오답은 4번이었어요. 4번은 조문 2개가 엮여진 문제였잖아요. 이런 문제들, 이런 선지나 보기들 나올 수 있으니 한번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4번의 정답률은 20%였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16번 문제예요. 폴리그래프 검사. 얘는 3페이지에 있어요. 16번. 얘는 문제가 잘려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지랑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폴리그래프 검사가 뭐예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잖아요. 그죠?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죠. 현재 1번
폴리그래프 검사를 담당하는 감정관, 이하 폴리그래프 검사관이라 한다. 감정관은 피의자의 심리 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맥박, 피부 전기 반응 등 생체 현상을 측정 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판단하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얘는 과학수사 기본규칙 36조 1항 규정 내용이죠. 맞아요.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진술의 진위 확인,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범행 동기,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일단 진술의 진위 확인,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여기까지는 과학수사 기본규칙 36조 제36조 제2항에 따른 폴리그래프 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해요. 하지만 범행 동기,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얘는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1항 제3호에 따라서 범죄 분석의 실시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조문을 섞어서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3번,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검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검사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생리반응을 측정하는 단계, 변호인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검사의 신뢰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4항 규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가야죠. 이건 판례인데 꽤 유명한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판례 내용이에요. 자, 보시죠. 현재 4번.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 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명될 수 있다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답은 앞에서 살펴보셨지만 2번이고요. 2번을 골라주신 분들이 70%의 분들이 계세요. 오케이? 되셨죠?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은 4번이었습니다. 20%의 분들이 4번을 틀린 것이라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보셨는데 이건 판례이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되셨나요? 예, 그 다음 문제 21번 문제죠. 21번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21번 스크롤을 써봐야겠네요. 21번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 문제는 일부러 제가 많이들 안 보시는 조문들로 문제를 구성해 봤어요. 이게 뭐 중요한 조문이라기보다 일단은 저의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 때의 기준은 기출되었던 조문 앞뒤에 있는 근처에 붙어 있는 조문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취지로 구분해 보시라는, 기출에 많이 나오는 것과 구분해 보시라는 취지로 문제를 구성을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복습하실 때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보기 가.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간 10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게 틀리죠? 이거는 자주 나오는 그 복이나 선지가 되겠죠? 며칠이에요? 여기 90일이죠. 오케이. 얘는 시행령 1조의 2. 규정 내용이에요. 자, 복이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 운영자를 한다. 이 조문부터가 이제 좀 생경하신 조문일 거예요. 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예, 맞죠? 얘는 공연법 제9조 1항 규정 내용입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거기 다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 피난통로,
그다음 피난 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식해야 합니다. 뭐 영화 보면 영화관도 뭐 공연장이랑 유사하니까 영화관도 보면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다 이렇게 안내해 주잖아요. 오케이? 얘는 공연법 제11조의 5 제1항 규정 내용입니다. 오케이? 우리 보통 9조 11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11조 5까지 한번 써봤어요. 문제에 활용해 봤습니다. 보기라죠. 보기라.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 등록 전 무대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틀리는 거죠. 지체 없이죠. 3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얘는 공연법 제12조 제5항 규정 내용이에요. 오케이. 보기 마. 공연장에 등록을 하지 않은 공연장 운영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얘가 맞는데 얘는 공연법 제43조 제2항 제1호 규정 내용이에요. 보통 근데 이게 여기서 많이 정답을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나오는 과태료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43조 1항 제1호 제2호 규정 내용이죠. 그래서 제1호는 뭐예요? 재해대책 계획 수립 신고를 재해대책 계획을 신고하거나 보완하지 아니한 자, 이게 1호고, 제2호는 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이게 2호잖아요. 이게 보통 2조문 갖고 문제를 내고, 그래서 과태료가 2천만 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다. 항상 2천만 원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생경한 조문이지만 이런 조문들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눈에 한번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되셨죠? 이 문제의 정답은 옳은 것이니까 3개죠. 3개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률은 50%예요. 50%의 분들이 아마 생경한 조문이라서 50%의 분들밖에 정답을 못 찾으신 것 같고, 매력적인 오답은 4개예요. 35%의 분들이 4개라고 보셨는데 아마도 가를 헷갈리실 일은 많이 보셨으니까 없으실 것 같고, 라가 맞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개로 보시고 35%의 분들께서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네, 되셨죠? 이렇게 이 문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30번은 5페이지에 있어요. 예. 경찰 비상 업무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틀리신 이유는 아마도 이게 2021년 5월 18일에 개정되고 시행됐어요. 그 전까지 이제 거의 개정이 없다가, 그래서 아마 개정사항을 놓치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래서 틀린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부분 개정된 사항들 정리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되셨나요? 예. 보기 가.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안보비상 생경하시죠? 수사비상, 교통비상, 재난비상, 이거 없던 건데? 그러시죠? 이 있고, 등급은 가포, 의료, 병호, 경계 강화, 작전준비 대세로 구분된다. 이게 맞아요. 이게 개정사항이죠. 일단 옛날에는 안보비상이었고 정보비상이 있죠. 정보비상이 있었죠. 정보보안소 간에 정보비상이 있었는데, 이제 안보소 간에 안보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개정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정보비상이 이제 안보비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치안상황소 간에 재난비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조문하고 달라라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보기 나. 비상상황에서 현장 인근의 현장 지휘본부, 비상상황에서
현장 인근에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치안 상황실에 경찰 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는 일단은 경찰 지휘본부를 어디 설치할 수 있을까요? 경찰 지휘본부는 자 보죠. 경찰 지휘본부는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의 경찰 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시도경찰청에 설치하는 경찰 지휘본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도경찰청에 설치하는 경찰 지휘본부는 뭐예요? 시도경찰청, 그러니까 경찰 지휘본부는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에 설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지휘본부는 당해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치하고, 그다음에 경찰청, 시도경찰청은 치안 상황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경찰청, 시도경찰청은 치안 상황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해요. 그럼 경찰서는 어디에 설치하니? 이거는 규정을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여튼 그래서 이 문제는 경찰청, 시도경찰청의 현장 지휘본부를 어디에 설치하는 게 맞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경찰청, 시도경찰청, 치안상황실의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장 인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경찰 비상업무규칙 제17조 제2항 3항 규정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틀려요. 보기 다 대규모 집단 사태, 테러, 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가용 경력을 여기까지가 뭐죠? 여기까지가 경찰 비상 업무규칙 별표 1 비상근무의 종류 및 정황에 따를 때 경비 비상 가포와 재난 비상 가포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비상근무의 종류 중에 경비비상 가포와 재난비상 가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가포 비상일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경찰 비상업무규칙 제7조 근무 요령에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래요. 가포일 때 가용 경력을 100% 동원할 수 있고 지휘관은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한다. 지휘관이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게 뭐예요? 정착근무죠. 맞죠? 비상업무규칙 제2조 제4호 정착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지금 표로 갔다가 조문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정황을 보여주고 이 정황이 어디에 해당하니, 비상근무의 종류 중에 어디에 해당하니,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근무 형태, 근무 요령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약간 복잡하긴 한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조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다는 맞아요. 자, 보기라. 비상근무 의료가 발령될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지휘관과 참모는 1시간 이내에 현장 지휘 및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한다. 이게 틀리죠. 일단 의료가 발생했을 때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죠. 정위치 근무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지휘관과 참모가 1시간 이내 현장 지휘 및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건 뭐죠? 이건 지휘선상 근무죠. 그죠? 근데 정위치 근무는 뭐죠? 정위치 근무는 감독 순시 현장 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정위치 근무라고 해요. 이래서 틀리는 거죠. 이 뒤에 게. 요게 틀린 거죠.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지휘선상 근무구죠. 이거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이고, 비상근무 의료가 발생될 때는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오케이? 이래서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보기 집단사태, 테러, 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 질서의 혼란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 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집단사태, 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 질서의 혼란이 예견되는 경우, 이건 뭐죠? 이거는 비상근무의 종류 중에
경비비상 병호와 재난비상 재난비상 병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병호 같은 경우, 병호비상 같은 경우에 근무요령이 어떻게 돼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빈도 30%까지 동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개입니다. 예, 이 문제의 정답률은 40%예요. 아마도 보기 가에서 처음 보는 이전에 알고 있었던 거랑 다르기 때문에 개정된 사항이 파악이 안 되셔서 아마 틀렸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은 3번 3개입니다. 55%의 분들이 옳지 않은 것을 3개라고 보셨어요. 아마 보기 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개정된 사항들 잘 정리하셔서 시험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계속 경찰학이잖아요. 계속 법령 바뀌잖아요. 계속 법령 바뀌니까 거기에 하나하나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험 전까지 차분히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충분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케이, 되셨죠? 그 다음 문제 38번 문제입니다. 38번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겠죠? 페이지 38번 다음 교통경찰 활동 관련 판례의 내용 중 죄송해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말이 자꾸 꼬이네요. 네, 옳은 것은 보기 가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르지 않고 적성검사 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거 맞는 판례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어떤 분이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되어서 면허가 취소된 거죠. 면허가 취소되는데 운전하셨어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로 기소가 되신 거예요. 근데 1심에서는 유죄가 판결 났고 2심에서는 이거는 이 사람이 그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고 때문에 무죄로 판결이 났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건 미필적 고의는 있지 않니 최소한 일단은 우리 운전면허증이죠.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안내 통지서도 나갔고 이런 것들이 2심에서는 송달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판례가 나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하여튼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판례는 그렇게 봤어요. 보기나 보행자의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무렵 횡단보도 상에 통행인이 있는지 주의 의무할 의무는 있죠. 주의 의무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판례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현실적으로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무렵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운전자보다는 보행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보호 의무는 있다고 본 거죠. 판례에서는. 오케이? 되셨죠? 보기 다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되는 상자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맞죠? 얘는 뭐예요? 과실치상이죠. 돌아가시지 않죠. 과실치상이죠. 과실치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판례에서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2조 2호에 따라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건 차량의 운행이 있었던 게 아니죠. 차량의 교통이 있었던 게 아니죠. 운행이 있거나 차량이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되셨죠? 예, 보기라.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죄의 공동전범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게 틀리죠. 처리할 수 없다고 판례는 보았죠. 오케이, 되셨나요? 보기 마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대형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턱에 버스를 부딪혀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버스가 인도턱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 이거는 과실이 없다고 보았죠. 사실관계는 뭐냐면 부산의 한 도로라고 하는데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불타는 한 도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언덕길 막 그 급한 언덕길이 있었나 봐요. 급한 언덕길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차량이 정체 상태여서 가다 서다를 반복했대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던 거죠. 근데 이제 2심에서는 그렇게 이 분이 오래 운전하신 분이에요. 오래 운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 상황과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 버스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듣는다는 걸 그 특성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운전사에 과실이 있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분이 그 안에 물론 이분이 그 계속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브레이크 아예 안 드는 상황까지 갔었고 또 이분이 운전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은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면서 제동하려고 노력하셨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대로 두었다면 이분이 그냥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더 큰 사고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판시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례를 오케이 되셨죠? 보기 봐.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야기한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선 침범이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이렇게 맞서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이때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 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거나 그쵸? 자기 차선을 지켜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여기서 중요해요.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 중앙선 침범으로 봐요. 근데 이게 이런 식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약간 엄격하게 보는 것 같아요. 가령 빗길에서 비가 오는데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웅덩이를 피하고자 핸들을 이제 꺾은 거죠. 오른쪽으로 꺾겠죠. 오른쪽으로 꺾은 거죠. 꺾었는데 그 웅덩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 웅덩이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에 그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요.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는 그 기준 자체도 좀 엄격하긴 하죠. 근데 기준 자체는 이런 식으로 제시되어 있고 대신에 그 요건을 조금 엄격하게 판단해서 중앙선 침범 사고들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판례들을 몇 개 살펴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옳은 것은일까요? 답은 1번 2개겠죠. 이거 좀 더 올릴게요. 답은 1번 2개이고요. 3개죠. 죄송합니다. 밖까지 있었네요. 답은 2번 3개이고요. 65%의 분들이 잘 찾아주셨어요. 매력적인 오답은 2개이고 25%의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그러면 가다 바 중에 하나가 더 틀렸다고 보신 것 같아요. 가는 워낙에 유명한 판례니까 알고 계셨을 거고 봐도 다 유명한 판례이긴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바가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교통법이나 관련 법률들의 입법 취지가 운전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신체나 생명이나 신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앙선 침범으로 보시고 틀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다. 되셨죠? 예,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40번 문제입니다. 40번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얘도 길어요. 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보기 가.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 표시는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시에 해당하며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시 및 유도 표시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는 것은 도로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 표시. 이 자체가 이것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로 본 거죠.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시 내용이 있는 거죠. 오케이? 되셨나요? 예. 그리고 보기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규정을 2019년 6월 20일 이전에 구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형법 불소금 원칙이나 일사부절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이렇게 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으나 교차로에서의 진입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시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교차로에서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시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요.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맞죠? 왜냐하면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 실선 말하는 거죠. 그건 넘어가지 말라는 표시인데 교차로에서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고 판례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오케이? 되셨나요? 자, 보기 라요. 보기 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이 아니고서는 그때는 지나가도 된다는 거죠.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당연히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교통법이나 관계 법령 등에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보행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케이? 되셨죠? 예. 그 다음에 보기 마.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시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늘 계속 꼬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때 유턴하라는 거잖아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안전표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신호등에서 뭐 좌회전 신호나 유턴 신호에 유턴하세요라고, 좌회전 신호나 정지 신호에 유턴하세요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겠죠? 유턴하라는 데서 유턴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 이 문제의 정답은 한 개입니다. 이 문제는 70%의 분들이 정답을 잘 골라주셨어요. 매력적인 오답은 30%의 분들이 두 개라고
있는데 아마도 판례가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러실 거니까 판례는 잘 정리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교통법 판례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계속 나와왔고요. 판례는 38번도 마찬가지고 40번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알고 계셨던 판례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처음 보셨거나 좀 익숙치 않은 판례들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제가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말이 계속 꼬이고 이래서 제가 의도했던 것만큼 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브릴리언트 하시니까 제가 약간 버벅거려도 잘 캐치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해설을 좀 꼼꼼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 문제 푸시면서 꼭 해설을 한번 꼭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학습하시는데 그리고 수험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실 수 있고 또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6회차 문제 남았죠. 6회차 문제 내일 모레죠. 목요일날 내일 하루 쉬시고 목요일날 6회차 문제로 찾아뵙겠고요. 예, 지금까지 저는 렉스스터디 경찰학 행정학전임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